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김정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호주 타스마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창 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초록 들판이 보이고 저 멀리 산자락에는 하얀 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곳에 온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럴듯한 은퇴 계획을 세웠었는데 막상 와보니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요즘 한국에서 해외 이주나 은퇴 이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건 3년 전, 그러니까 64세 때였어요. 서울에서 중견 건설회사 부장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갑자기 앞이 막막해졌거든요.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나오긴 하는데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기엔 뭔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호주 특집 프로그램을 봤는데 타스마니아라는 섬이 나오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 때 묻지 않은 자연,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면서요.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해봤죠. 여보, 우리 호주 가서 살아볼까? 처음엔 당연히 반대했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소리야. 자식들 다 한국에 있는데. 하지만 저도 모르게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시려면 제 인생을 좀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1957년생으로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재봉틀로 옷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부모님은 교육만큼은 꼭 시키겠다고 하셨죠. 대학은 서울로 올라와서 건축공학과를 나왔어요. 8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건설 붐이 일어나던 시기라 취업이 그리 어렵지 않았거든요. 30살에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아 기르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회사 생활은 나름 순탄했어요. 현장 경험도 쌓고 사무실에서도 일하면서 서서히 승진했죠. 부장까지 올라가는데 25년이 걸렸어요. 그 과정에서 야근도 수없이 하고 주말에도 현장 나가고 때로는 지방 발령을 받아 가족과 떨어져 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클 때는 정말 바빴어요. 큰아이 대학 입시 때는 제가 거의 집에 없었거든요.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매일 새벽에 들어왔죠. 아내가 혼자서 다 감당해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그때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내 집 마련하고 노후 준비를 차근차근 하자.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죠. 50대 중반쯤 되니까 슬슬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직금하고 연금으로 계산해 보니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살 수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 하나 있고 적금도 좀 있고. 하지만 막상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뭔가 허전했어요.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나오는 날 동료들이 회식을 차려줬는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뭘 하고 살지? 아내는 TV 보고 저는 신문 보고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기도 하고 등산도 다녔지만 뭔가 삶의 활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연금이 나오긴 하는데 월 180만 원 정도였거든요.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생활비,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빠듯했어요. 특히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죠. 저도 고혈압이 있고 아내도 당뇨가 있어서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녀야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만난 대학 동기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수야, 요즘 해외 이주하는 사람들 많더라. 물가도 한국보다 저렴하고 의료비도 부담 없고. 특히 호주가 좋다던데.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해외 이주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가 준 자료를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호주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의료비를 거의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데 이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게다가 타스마니아는 물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환경도 좋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자료도 찾아보고 이민 설명회도 참석해봤죠. 타스마니아 대학교에서 나이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학생 비자로 먼저 가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였죠. 아내를 설득하는 데는 6개월이 걸렸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영어야? 애들은 어떻게 하고?
계속 반대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해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두려움도 있었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낯선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죠. 결정적인 계기는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당뇨 합병증 초기 진단을 받은 거였어요. 의사가 앞으로 정기적으로 관리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아내도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2021년 초에 준비를 시작했어요. 학생 비자 신청부터 시작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집도 정리하고. 아이들한테는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큰아들이 화를 많이 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무책임하시네요. 우리 어떻게 해요? 나중에 편찮으시면 어떻게 하고요? 하지만 저희 결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떠나는 거라고 설명했죠. 2021년 9월 드디어 타스마니아로 출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호바트 공항까지는 시드니를 경유해서 15시간 정도 걸렸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첫 번째로 느낀 건 공기의 차이였어요. 정말 맑고 깨끗하더라고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길의 봄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초원, 멀리 보이는 산들, 여기저기 풀을 뜯고 있는 양떼들. 마치 그림 같았죠. 하지만 막상 정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첫 번째 문제는 집 구하기였어요.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봤던 곳들을 직접 가보니까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특히 난방 시설이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았어요. 타스마니아는 남반구라서 우리가 간 9월은 막 겨울이 끝나가는 시기였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결국 호바트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에 집을 구했어요. 주 350달러, 한국 돈으로 35만 원 정도였죠. 한국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었지만 시설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오래된 목조 주택이라 곳곳에서 바람이 들어왔고 겨울철 난방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두 번째 문제는 언어였어요. 한국에서 나름 영어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려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특히 호주식 영어 발음은 처음에 정말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은행 업무를 보러 갔는데 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내는 더 심했죠.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처음엔 힘들어했어요. 세 번째 문제는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분명히 의료비가 저렴하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시스템이 좀 복잡했어요. 일단 GP라고 하는 일반의를 먼저 만나야 하고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했어요. 한국처럼 큰 병원에 바로 가서 검사받고 결과 듣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내가 당뇨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약 처방받는 데만 2주가 걸렸어요. 물론 비용은 거의 안 들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답답했죠.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어요. 동네에 한국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호바트에 가끔 한국 식당이 있긴 했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차로 30분은 가야 했어요. 아내는 적응이 더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동네 아는 사람들과 수다도 떨고 시장도 가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울해하더라고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아내가 우리 한국 돌아가자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뭘 하고 살아?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게 무슨 삶이야? 저도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한국에서 본 자료들은 다 좋은 얘기만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냥 포기하기는 아쉬웠어요. 한국에서 정리하고 온 것들도 있고 무엇보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지 생활에 적응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타스마니아 대학교에서 하는 영어 과정에 등록했어요. 학생 비자로 온 거니까 공부는 해야 했거든요.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씩 영어 수업을 들었어요. 영어 수업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중국에서 온 부부, 베트남에서 온 가족, 인도에서 온 젊은 부부도 있었고요.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중국에서 온 리 씨 부부였어요. 나이가 저희와 비슷했는데 중국에서 작은 사업을 하다가 은퇴 후에 호주로 온 거였어요. 리 씨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김 씨,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어요.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3년 정도 지나면 조금씩 적응돼요. 지금은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 없어요. 그 말이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혼자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영어 실력도 조금씩 늘었어요. 물론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할 수 있게 됐죠. 아내도 ESL 수업에 참여해서 다른 이민자 아주머니들과 친해졌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생활 패턴이 잡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를 산책하고 오전에는 영어 공부하고 오후에는 집 주변을 정리하거나 독서를 했어요.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현지 뉴스를 보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요. 한국과 연락도 정기적으로 했어요. 아이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통화를 했고 친구들과는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주고받았죠. 2년째가 되니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학생 비자로 2년을 채우고 영어 시험도 통과하고 건강검진도 받고. 복잡한 절차였지만 어떻게든 해냈어요.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 이곳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의료 혜택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고 향후 시민권 신청도 가능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관계였어요.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다고 해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여전히 어려웠거든요. 현지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어요. 집세,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 자동차 보험료 등등. 한국에 비해 저렴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타스마니아는 생각보다 추워서 5월부터 9월까지는 난방을 해야 했거든요. 한 달에 전기세만 $200가 넘게 나올 때도 있었어요. 음식도 문제였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호바트 한국 마트에 가곤 했는데 가격이 한국의 3배는 됐어요. 김치 한 포기가 $15, 라면 한 개가 $2였거든요. 결국 웬만한 건 직접 만들어 먹어야 했어요. 의료 시스템도 좋다고는 하지만 한국과는 많이 달랐어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했고 검사 결과도 오래 걸렸어요. 한국처럼 당일에 모든 검사를 다 받고 결과를 듣는 게 불가능했죠.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아이들과의 거리감이었어요.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만나지 못하니까 점점 소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큰아들 아이, 그러니까 제 손자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할아버지 목소리를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쌓이니까 아내가 다시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사는 거야? 손자도 못 보고 친구도 없고. 이게 진짜 우리가 원했던 삶이야?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있었다면 손자도 자주 보고 친구들과도 만나고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얻은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선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공기가 정말 맑아서 그런지 고혈압 약도 줄였고 아내 당뇨도 많이 안정됐어요. 매일 산책하고 스트레스도 줄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바라보는 풍경만으로도 힐링이 돼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재미도 있어요. 영어 공부도 그렇고 현지 문화를 알아가는 것도 흥미로워요. 타스마니아에는 정말 독특한 동물들이 많거든요. 태즈메니안 데빌이나 원백 같은 동물들을 실제로 보는 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거든요. 의료비는 어떻게 할지,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살지.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가요. 우리 동네는 정말 조용해서 새소리만 들리거든요. 오전에는 주로 영어 공부를 해요. 온라인 강의도 듣고 현지 신문도 읽어보고요. 점심은 간단히 해결하고 오후에는 집 주변 정원을 가꾸거나 독서를 해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호바트에 나가서 장을 보고 도서관도 가고 가끔 영화도 봐요. 한 달에 1번 정도는 타스마니아 곳곳을 여행해요. 렌터카를 빌려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생활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첫째로 경제적인 준비가 충분해야 해요.
저희는 한국에서 아파트를 팔아서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했지만 그래도 생활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의료비는 저렴하다고 하지만 치과나 안과 같은 건 여전히 비싸요. 둘째로 언어적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돼요. 기본적인 영어 실력 없이는 정말 힘들어요. 저희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가끔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셋째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제한적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넷째로 가족과의 관계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아무리 화상통화를 해도 실제로 만나는 것과는 달라요. 특히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색해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말 확실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국 생활이 답답해서 정도로는 견디기 어려워요. 여기도 나름의 어려움과 제약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가끔 고민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특히 아내가 힘들어할 때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런 도전을 해볼 만했다고 생각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해 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아마 5년 정도 더 여기서 살아보고 그 이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이 더 나빠지면 역시 자식들 곁에 있는 게 나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곳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펼쳐지는 그 풍경, 깨끗한 공기, 여유로운 생활 리듬.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최근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었어요. 상추, 깻잎, 토마토 같은 것들을 키우고 있는데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해 먹는 맛이 정말 좋아요. 아내도 이런 소소한 재미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현지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있어요. 옆집 할머니는 가끔 직접 만든 잼을 갖다 주시고 우리도 김치를 담가서 나눠드려요. 언어는 아직 서툴지만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과도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화상통화로 함께 술도 마시고 서로 근황도 전해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는 걸 느껴요. 가끔 한국 방문도 계획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보고 싶거든요. 영주권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타스마니아 작은 마을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이 글을 쓰고 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멀리서 양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제 삶이 되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성공하기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충분한 준비를 하세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준비도 중요해요. 이상만 가지고는 현실을 견디기 어려워요. 둘째,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배우자의 마음이 중요해요. 셋째,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처음부터 영구 이주를 생각하지 말고 일정 기간 살아보면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넷째, 현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에 신경 쓰세요.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어떤 선택이든 장단점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선택에 대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새로운 언어도, 새로운 문화도, 새로운 삶의 방식도. 67세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야, 정수야. 너 정말 용기 있다. 우리는 엄두도 못 내겠어. 하지만 저도 그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랜 친구들과 만나서 추억을 나누는 모습들이요. 결국 어떤 삶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저에게는 이곳에서의 삶이 새로운 의미를 주었어요. 물질적으로는 한국에서보다 풍요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음의 여유와 평화는 더 큰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소소한 것들이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도 생기고 언어적 한계도 계속 느낄 테고 가족과의 거리감도 더 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인생이라는 게 모든 걸 미리 계획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은 이곳에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려고 해요. 아내와 함께 산책도 하고 작은 텃밭도 가꾸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일상들이 쌓여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무엇보다 자신에게 정직하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정말 그것이 필요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도 충분히 이야기해 보세요. 혼자만의 판단으로는 놓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3년 전에 제 결정에 대해 복잡한 마음이에요. 후회는 없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도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이 든다는 건 경험이 쌓인다는 거예요. 좋은 경험도 어려운 경험도 모두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의 3년도 제게는 그런 자산이 됐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이곳에서 살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지금까지의 경험들은 저에게 큰 재산이 될 거예요. 타스마니아의 밤은 정말 고요해요. 도시의 소음 없이 오직 자연의 소리만 들려와요. 그런 고요함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곤 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고 보람찼던 순간들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겠죠. 언젠가는 이 경험도 추억이 될 거예요. 그때 돌이켜보면 아, 그때 참 용기 있는 일을 했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박순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부산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제 아파트 베란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26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의 새벽은 정말 평화롭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갈매기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산책 나오신 이웃 할머니들의 정겨운 인사소리까지. 호주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월 4,000달러, 우리 돈으로 530만 원이 넘는 호주 연금을 받으면서도 왜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1998년 저희 가족이 호주로 떠난 것은 IMF 경제위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저희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고 두 아들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었죠. 그때 제일 큰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어차피 다시 시작하는 거라면 호주에 가서 새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자신은 호주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동생도 같이 데려가면 좋겠다고. 솔직히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영어도 못하는 50대 중반의 저희 부부가 어떻게 외국에서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간절한 부탁과 한국에서의 막막한 현실을 생각하니 용기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1998년 가을 저희는 시드니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한국에서 관리직이었지만 호주에서는 공장에서 일해야 했고 저는 한인 마트에서 계산 일을 했어요. 영어를 배우려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지만 발음이 안 되고 호주 사람들이 빨리 말하면 알아듣기 어려웠죠. 그래도 아이들이 점점 호주 생활에 적응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보람이 있었어요. 아들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큰아들은 시드니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둘째는 회계학을 공부했어요. 몇 년 후에는 둘 다 호주 회사에 취직하고 영주권도 받았죠. 그리고 각각 현지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손자 손녀들도 낳았어요. 그런데 2015년에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호주 의료 시스템이 좋다고는 하지만 언어 소통 문제 때문에 많이 답답했어요. 의사가 설명하는 의학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남편의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도 힘들었죠. 6개월간의 투병 끝에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갑자기 혼자가 된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아들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며느리들 눈치도 보였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의존적이 될까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혼자 살기로 마음먹었죠. 다행히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25년간 성실히 일하고 세금을 냈기 때문에 67세부터 호주 정부 연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남편 몫까지 합치면 월 4,000달러 정도였는데 이건 정말 넉넉한 금액이었어요. 집도 이미 다 갚았고 의료비도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아프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계속 허전했어요.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감정이 컸어요. 아들들은 이제 완전히 호주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집에서도 영어로만 대화하고 한국 음식보다는 서양 음식을 더 좋아하고 손자 손녀들은 아예 한국어를 전혀 못했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는 대신 그랜이라고 하더라고요. 명절 때도 그냥 평범한 날처럼 지나갔어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날에 한국 전통 음식을 해주려고 하면 고마워는 하지만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자고 하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한국 사람인지 호주 사람인지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카카오톡을 통해 한국에 있는 중학교 동창들과 다시 연락이 닿았어요. 40년 넘게 못 만났던 친구들이었는데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가웠어요. 친구들은 모두 한국에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보내주는 사진을 보면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제가 떠났을 때만 해도 경제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지하철도 깨끗하고 병원도 좋아지고 뭔가 모든 게 편리해진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매일 등산도 하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정말 활기차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만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호주에서도 한인 친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저처럼 이민 온 사람들이라 항상 한국 이야기만 하고 그리워하기만 했거든요. 진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그리워졌어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는데 의사와 대화하는 게 여전히 어려웠어요. 특히 복잡한 증상을 설명할 때나 약물 부작용에 대해 정확히 표현하기가 힘들었죠. 한국어로 의사와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2020년에 코로나19가 터졌어요. 국경이 봉쇄되면서 한국 방문이 완전히 막혔죠. 원래는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다녀왔는데 3년 동안 전혀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화상통화로만 친구들을 만나고 한국 뉴스를 보면서 지냈는데 한국이 코로나 대응도 잘하고 경제도 빨리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부러웠어요. K에서 방역이니 뭐니 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을 보니 괜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나라에 있지 못하는 게 아쉽기도 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졌어요. 친구들이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한국이 더욱 발전해 있었어요. 카페 거리도 이쁘고 공원도 잘 되어 있고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도 생기고 의료시설도 정말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손해였어요. 호주에서 받는 연금 4,000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면 530만 원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이 정도 연금을 받기 어렵거든요. 게다가 의료비도 호주보다는 더 부담이 될 것 같았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의 평안이랄까 정신적인 안정감이랄까.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2023년 말에 아들들에게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라면서 반대하더라고요.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여기서 좋은 연금 받으면서 왜 굳이 한국에 가시려고 해요? 한국은 의료비도 비싸고 살기 어렵다고 하던데요. 둘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엄마 나이에 다시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고 그냥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가끔 한국 여행이나 다니시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물론 아이들 말이 맞는 부분도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손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었어요.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말이에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호주에 있는 집을 정리했어요.
25년 동안 살았던 집이라 정이 많이 들었지만 과감히 팔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부산을 선택한 이유는 어릴 때 잠깐 살았던 추억이 있어서예요. 서울은 너무 복잡할 것 같고 부산은 바다도 있고 날씨도 따뜻해서 노후에 살기 좋을 것 같았어요. 인터넷으로 여러 부동산을 알아보다가 해운대 근처에 아파트 하나를 계약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 마음에 들었거든요. 연금 문제도 알아봤어요. 다행히 호주 연금은 해외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한국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2024년 4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어요. 26년 만에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공항 직원이 안녕하세요 하고 한국말로 인사하는 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한국에 돌아왔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인천공항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내려가는데 창밖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26년 전에는 없던 터널도 많아지고 기차도 정말 빨라졌더라고요. 3시간도 안 되어서 부산에 도착하니 마치 꿈 같았어요. 첫 한 달은 정말 신기한 연속이었어요. 요즘 한국은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더라고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키오스크라는 기계로 주문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당황했는데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더라고요. 마트에서도 계산을 셀프로 하라고 하고 버스도 카드로 찍어야 하고 스마트폰으로 택시도 부르고 음식 배달도 시키고 정말 모든 게 새로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한국어로 되어 있고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게 도와주니까 배우는 재미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웃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아파트에 이사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그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죠.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호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그럼 영어 잘하시겠네요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며칠 후에는 다른 이웃 할머니들도 소개해 주셨어요. 이웃 할머니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아파트 뒤편에 작은 텃밭이 있는데 거기서 함께 채소도 키우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전통시장도 가고 호주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가깝게 지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특히 병원 갈 때가 제일 편했어요. 한국에 온 지 2달쯤 되었을 때 당뇨 약이 떨어져서 동네 내과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국말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시원했어요. 호주에서는 아무리 영어를 배워도 의학 용어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국 의료비가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요. 당뇨 검사하고 약 처방 받는데 3만 원도 안 들었어요. 호주에서는 연금 덕분에 무료로 받긴 했지만 원래 가격은 훨씬 비쌌거든요. 6개월 후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니까 더욱 저렴해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요. 호주에서도 한인마트에서 한국 재료를 사서 요리했지만 역시 본토의 맛과는 달랐어요. 전통시장에서 파는 신선한 채소들로 김치를 담그고 된장찌개를 끓이니까 정말 옛날 어머니 손맛이 나더라고요. 시장 상인분들도 정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호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신기해하시더니 이제는 단골이 되어서 좋은 것만 골라주세요. 이거 호주에도 있어요. 이건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하면서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그런 정겨운 대화가 정말 그리웠던 거였어요. 찜질방도 처음 가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호주에는 이런 문화가 없거든요. 할머니들이 데려가서 같이때도 밀고 사우나도 하고 그 뜨거운 찜질방에서 할머니들과 수다 떨면서 식혜 마시는 그 맛이란 이런 게 바로 한국 문화구나 싶었어요. 노래방도 갔어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갔는데 옛날 가요를 부르면서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호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큰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부산에 왔어요. 어머니가 혼자 잘 지내고 계신지 확인하러 온 거였죠. 그런데 저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밝아 보여요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호주에서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는데 한국에서는 매일매일이 새롭고 재미있었거든요. 이웃들과 인사 나누고 시장 가서 장 보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아들이 며칠 있으면서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더니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았어요.
지하철도 깨끗하고 의료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여름 휴가 때는 둘째 아들 가족도 모두 왔어요. 손자, 손녀들이 부산에 오는 건 처음이었는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감천문화마을도 가고 해운대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제가 직접 김밥도 싸서 피크닉도 갔어요. 손주들이 할머니가 만든 김밥이 정말 맛있다고 하면서 레시피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호주에서는 그런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한국에 와서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하니까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호주에 있는 한인 친구들과 화상통화할 때마다 한국 생활을 자랑하곤 해요. 어디 갔다 왔다, 뭘 먹었다, 이웃들과 뭘 했다 하면서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면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아졌어. 나도 돌아갈까 생각 중이야 하는 친구들도 생겼어요.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전보다 빠듯해졌어요. 호주 연금 4,000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면 530만 원 정도인데 환율 변동도 있고 송금 수수료도 있고. 게다가 한국에서는 이것저것 지출할 일이 더 많더라고요. 친구들과 만나서 밥도 먹고 문화생활도 하고. 하지만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대감, 이웃들과 만나는 즐거움, 한국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편안함.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연금보다 더 소중했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아파트 부녀회 활동도 하고 동네 자원봉사도 나가고 있어요. 근처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대학에도 다니는데 거기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있어요. 젊은 강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같은 수업을 듣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도 친해졌어요. 모두 비슷한 나이라 공통점이 많아서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수업 끝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때로는 같이 여행도 가요. 지난달에는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돌이켜보면 호주에서의 26년도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경제적 안정이나 아이들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한 곳에서 내가 진짜 나답게 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보이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요. 이웃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봐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것도 배워요. 물론 아직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디지털 기기 사용법도 배워야 하고 한국의 새로운 문화도 익혀야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게 즐거워요. 배우는 재미가 있고 매일매일 발전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해외 거주 동포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게 두려우실 수도 있어요. 경제적 손실도 걱정되고 새로운 환경 적응도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때라고 하잖아요. 저도 7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저는 호주에서 넉넉한 연금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전보다 빠듯해졌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풍요로워요. 고향의 의미도 새삼 깨달았어요. 고향이라는 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곳, 내가 진짜 나다울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26년 만에 돌아온 한국에서 저는 진짜 제 모습을 찾았어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우니까요. 아들들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이해하고 응원해줘요. 때때로 한국에 놀러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지금 이 순간 부산 바다를 바라보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26년 전 막막한 마음으로 떠났던 고향에 이렇게 당당하고 행복하게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용기 있는 선택에 힘을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3살 김일수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하는 이 순간에도 제 작은 푸드트럭에서는 오늘 장사 준비를 마친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해온 빨래방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되고 환갑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먼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31살이던 제가 처음 드라이클리닝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 저는 작은 공장에서 야간 경비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아내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고 2살배기 딸 하나를 키우며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부풀어 오른 눈으로 집에 돌아온 거예요. 설거지 물에 오래 담가둔 손이 부르튼 것도 모자라 세제 알레르기까지 생겨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저는 무작정 은행에 찾아갔어요. 퇴직금으로 모아둔 800만 원과 대출 1200만 원, 총 2000만 원으로 동네 상가 한 칸을 얻어 드라이클리닝 가게를 열었습니다. 드라이클리닝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시작한 거죠. 처음 며칠간은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옆 가게 사장님이 안쓰러워하시며 아직 동네 사람들이 모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라고 위로해 주셨는데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한두 명씩 손님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장 한 벌 맡기고 가시는 분, 겨울 코트 가져오시는 분, 조금씩 단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행복해했어요. 손이 더 이상 상하지 않으니까 깨끗해진 옷을 보며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일은 사람들의 일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정말 좋은 시절이었어요. IMF 때도 오히려 더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새 옷을 사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옷을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했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두꺼운 패딩 점퍼, 롱코트, 울 소재 의류들이 하루에 50벌씩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일했지만 월 매출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나올 때는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딸도 무럭무럭 자라서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고 작은 아파트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우물만 팠으니까 이제는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얼룩이든 빼는 방법을 알았고 어떤 소재든 상하지 않게 다루는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단골 고객분들도 저를 믿고 비싼 옷까지 맡겨주셨어요. 하지만 2010년경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캐주얼해지면서 정장 수요가 줄어들었고 집에서 세탁할 수 있는 소재의 옷들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여전히 월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은 유지되고 있었고 단골 고객들도 꾸준히 찾아와 주셨거든요. 진짜 문제는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정장을 입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회식이나 모임도 없어지니까 외출복에 대한 수요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첫 달 매출이 평소의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두 번째 달에는 그것도 안 되고 세 번째 달부터는 하루에 손님이 2~3명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곧 회복될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여러 위기를 겪어봤지만 항상 이겨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2020년 겨울 보통 가장 바빠야 할 시기인데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았어요. 월세 80만 원, 전기세와 가스비 30만 원, 기계 리스료 40만 원, 최소한의 고정비만 해도 월 150만 원이 나가는데 매출은 100만 원도 안 되니까 매달 적자가 누적됐습니다. 아내와 저는 밤마다 고민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의 그 말이 2020년에도 28년 전과 똑같이 들렸습니다. 2021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백신이 나오고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사람들의 생활 패턴은 이미 바뀌어 버렸습니다. 재택근무가 정착되고 편한 옷을 입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드라이클리닝에 대한 수요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2022년 2월 저는 30년 동안 운영해온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젊은 시절 이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던 모습, 딸이 학교 끝나고 와서 숙제하던 모습, 단골 고객들과 인사 나누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이 한순간에 끝나는구나. 그때 정말 허탈했어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63살이라는 나이에 다시 취업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앉아서 노후만 보내기에는 아직 기운이 남아 있었거든요.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어요. 가게 운영하면서 적자가 계속 누적돼서 퇴직금과 예금을 거의 다 썼습니다. 딸은 이미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고 제가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경비 일자리도 알아보고 마트에서 하는 일도 알아보고 택배 상하차 일도 알아봤어요. 하지만 60대가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있다고 해도 하루 8시간씩 서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어서 몸이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푸드트럭 이야기를 봤어요. 50대, 60대 분들이 새로운 도전으로 푸드트럭을 시작해서 성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음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옷 세탁보다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요리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라면 끓이는 것 정도가 전부였고 장사 경험은 있지만 음식 장사는 완전히 다른 분야였거든요. 고민을 하던 중에 딸에게 전화로 얘기했어요. 아빠가 푸드트럭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딸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아빠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그런 힘든 일을 하려고 하세요? 그냥 편하게 지내시면 안 되나요? 딸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저는 아직 뭔가 하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일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냥 앉아만 있기가 답답했습니다. 딸아, 아빠는 아직 건강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결국 딸도 제 의견을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2022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푸드트럭이 뭔지부터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도서관에서 관련 책도 빌려 읽었습니다. 푸드트럭은 허가받은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는 것, 차량 개조 비용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든다는 것, 위생 교육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들을 하나씩 알아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을 팔 것이냐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 결과 떡볶이와 순대, 튀김을 파는 분식 푸드트럭으로 결정했어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재료비가 많이 들지 않아서 초보자가 시작하기에 좋다고 했어요. 둘째, 조리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서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손님층이 넓을 것 같았어요. 결정을 내린 후에는 요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떡볶이 만드는 법을 배우고 유튜브에서 영상도 보면서 혼자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떡이 너무 질거나 너무 딱딱하거나 양념이 짜거나 밍밍하거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매일 연습하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이웃분들께 맛을 봐달라고 하면서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사장님, 이제 제법 맛있네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편으로는 푸드트럭 제작 업체도 알아봤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견적을 받아보니 기본적인 분식 푸드트럭을 만드는데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가게 정리하면서 나온 돈과 적금을 해약한 돈으로는 부족해서 결국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63살에 대출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겨우 받을 수 있었어요. 2022년 8월 드디어 제 푸드트럭이 완성됐습니다. 하얀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일순의 분식이라고 적힌 간판이 달린 작지만 알찬 제 새로운 터전이었어요. 트럭을 처음 받았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던 제가 이제는 바퀴 달린 가게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정작 영업을 시작하려니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푸드트럭은 아무 곳에서나 장사할 수 없었거든요.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데 그런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자체에서 공모하는 곳들을 알아봤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쉽게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우연히 지역 축제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어요. 동네 가을 축제였는데 3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에서 푸드트럭 8대를 모집했거든요. 신청서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 다행히 선정됐습니다. 2022년 10월 드디어 첫 영업을 시작했어요. 손님이 올까봐 떨리기도 하고 맛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됐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첫날 오전 10시 문을 열고 준비를 끝냈는데 11시쯤 첫 손님이 오셨어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떡볶이 한 접시를 주문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드렸더니 한 입 드시고는 맛있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만에 새로운 일로 받는 첫 번째 칭찬이었거든요. 그날 하루 매출이 18만 원 나왔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25만 원, 셋째 날에는 30만 원이 나왔어요. 3일 축제가 끝났을 때 총 매출이 73만 원이었는데 재료비와 축제 참가비를 빼고 나면 순수익이 45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축제가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다음에 어디서 장사를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한동안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장터를 여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벼룩시장과 먹거리 장터를 여는 곳이었는데 푸드트럭도 받는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하루 참가비가 3만 원이었어요.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마땅한 곳이 없어서 시작했습니다. 첫 토요일에는 매출이 12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참가비와 재료비를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메뉴를 좀 더 다양하게 늘렸어요. 김밥도 만들어 팔고 핫도그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단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번 와주신 분들께는 서비스도 조금씩 드리고 아이들에게는 작은 사탕도 주면서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니까 조금씩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아저씨, 지난주 떡볶이 맛있었어요. 김밥도 맛있던데 오늘도 가져가야겠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겨울에는 장터가 없어서 잠시 쉬었다가 봄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토요일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달에 4번 하루에 15만 원씩 벌면 월 60만 원인데 푸드트럭 할부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평일에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공장 앞에서 점심시간에 장사하는 푸드트럭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공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알아봤어요. 몇 군데 공장에 가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한 곳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직원이 200명 정도 되는 제조업체였는데 점심시간 1시간 동안 공장 앞에 주차하고 장사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30분에 가서 오후 1시까지 영업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 직원분들이 신기해 하셨어요. 아저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올해 63살이고 30년 동안 빨래방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해서 이 일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들 신기해 하시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아저씨 대단하시네요. 우리가 많이 시켜 먹을게요. 젊은 직원분들은 처음에 관심 없어 하시다가 떡볶이 맛을 보신 후에는 단골이 되어 주셨어요. 특히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이 이거 진짜 맛있다고 하시면서 자주 찾아주셨습니다. 공장 앞 장사가 안정되면서 수입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평일 5일 동안 하루 평균 8만 원씩 40만 원, 토요일 아파트 장터에서 15만 원, 한 달에 22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재료비와 기름과 참가비 등을 빼면 순수익이 120만 원 정도 됐어요. 푸드트럭 할부금 월 35만 원을 제외하면 85만 원이 남았습니다. 생활하기에는 빠듯하지만 혼자 사는 63살 노인에게는 그럭저럭 괜찮은 수입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한다는 자체가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10시에 트럭에 올라타서 공장으로 가는 일상이 충실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빨래방 할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푸드트럭은 사람들과 계속 만나고 대화할 수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아저씨,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떡볶이에 뭘 넣었길래 이렇게 맛있어요? 내일도 나와요?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하루하루를 즐겁게 만들어줬습니다. 2023년 가을 푸드트럭을 시작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공장 사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아저씨, 우리 직원들이 아저씨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회사에서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점심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제가 매일 와서 장사하는 대신 회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직원 식당 옆에서 분식 코너를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일주일에 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월급 150만 원을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제안이었어요. 날씨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수입도 보장되는 조건이었거든요. 하지만 고민이 됐습니다. 푸드트럭의 장점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데 한 곳에 고정되면 그런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정도 고민한 후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사장님 제안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이 트럭으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장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도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도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4년 들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공장 앞에서, 토요일은 아파트 장터에서, 일요일은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메뉴도 조금씩 바꿨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와 빙수를 추가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호떡과 붕어빵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 반응도 좋았어요. 아저씨가 계절마다 새로운 메뉴 내놓으시네요. 호떡 진짜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뿌듯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어요. 작년 겨울 눈이 많이 온 날이었는데도 공장에 갔어요. 길이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운전해서 도착했는데 직원분들이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저씨 이런 날씨에 왜 나오셨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한 젊은 직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안 오시면 점심이 심심해요. 떡볶이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올해 3월에는 특별한 일도 있었어요. 공장에서 신입사원 환영회를 하는데 제가 간식을 준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어요. 떡볶이와 김밥, 튀김을 50인분 준비해서 납품했는데 신입사원들이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회사 행사가 있을 때마다 종종 연락이 왔어요. 생일 파티나 회식 후 간식으로 주문해 주시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였어요. 60이 넘었다고 해서 새로운 일을 못할 이유는 없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요리하고 무거운 재료들을 옮기고 트럭 청소까지 하다 보면 저녁에는 녹초가 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매일 움직이니까 건강해진 것 같았어요. 예전에 빨래방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을 때보다 몸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가끔 힘들 때면 30년 전 첫 창업할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도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렵고 막막했지만 하루하루 배워가면서 결국 30년을 버텨냈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푸드트럭을 시작한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빨래방 전성기만큼 벌지는 못해요. 하지만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새로운 손님을 만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새로운 곳에서 장사해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할 때의 기쁨은 빨래방에서 깨끗해진 옷을 건네줄 때와는 또 다른 만족감을 줘요. 무엇보다 아직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푸드트럭 사장님들과도 친해졌어요. 같은 아파트 장터에 나오시는 분들인데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도움도 주고받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저보다 젊으시지만 나이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같은 일을 하는 동료로서 서로 존중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김 사장님은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다니.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민망하기도 하지만 뿌듯하기도 해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어요. 우선 올해 안에는 푸드트럭 할부금을 모두 갚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매달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영업 범위를 좀 더 넓혀보려고 해요. 다른 공단이나 대학교 앞에서도 장사해보고 싶고 지역 축제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메뉴도 더 다양하게 개발해보고 싶어요. 요즘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도 배워서 세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나이를 생각하면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배운 게 많거든요. 첫째는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60이 넘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둘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손님들과 나누는 작은 대화, 동료 사장님들과의 우정,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셋째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겼어요. 맛있다고 해주는 한마디, 비 오는 날에도 찾아와 주는 단골 손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었거든요. 넷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에요. 30년 동안 같은 일만 하다가 완전히 다른 분야로 뛰어드는 게 쉽지 않았지만 막상 해보니 새로운 경험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가끔 예전 빨래방 단골이었던 분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김 사장님 푸드트럭 한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도전하면서 사는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작은 푸드트럭은 내일 장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떡을 정리하고 양념장도 미리 만들어두고 김밥 재료도 손질해 두었어요. 내일 또 어떤 손님들을 만날지,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빨래방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도 소중했지만 지금 이렇게 바퀴 달린 작은 가게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는 이 시간들도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제게서 30년의 업을 빼앗아갔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주었습니다. 만약 빨래방이 그대로 잘 됐다면 저는 평생 그 일만 하다가 끝났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63살의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더 넓은 곳에서 장사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이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막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새로운 분야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어렵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큰 보람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작은 푸드트럭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와도 63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서 정말 보람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희 일순의 분식 푸드트럭을 찾아와 주세요. 정성껏 맛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